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노성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중독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 저는 술, 도박,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공통점이 뭔가요? 네,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도박, 경마, 또 게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뇌를 변화시켜서 중독질환이라는 병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질 중독 가운데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행위 중독 관련해서는 도박 그리고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질 중독입니다. 우선 환자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24세 남자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쳤고 현재 직업은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요. 결혼은 미혼 상태고 종교는 없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주요 문제는 병원에 오기 몇 달 전부터 시작된 술 먹고 실수하고 소변 실수를 하게 된다. 2년 전부터는 술을 매일 마시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주로 환자였고 보호자 없이 혼자 내원하였습니다.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긴 하지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술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입원한 이후에 아버지를 통해서 정보를 보충하였습니다. 이전에 정신과 치료 과거력이 없는 분이었고요. 병원에 오기 2년 전에 요식업을 하는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침 9시 반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오랫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힘들어서 혼자 술을 마신다거나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것이 점점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한 병에서 두 병 가까이 소주를 마셨고 술을 마시고 나면 다음날 기분이 더 좋고 일을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져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고 시비를 붙을 뻔한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진 않았지만 술이 들어가면 다소 난폭해져서 술 먹고 누가 쳐다보길래 보지 말라고 해서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 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수하는 날이면 며칠 동안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다시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로 술은 매일 마셨고 기분은 늘 좋지 않거나 우울하거나 반복하면서 감정 기복도 심했습니다. 병원에 오기 몇 달 전부터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밤에 자는 동안 소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필름이 끊겨서 다음날 기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원 4일 전 병원 외래 방문하였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에도 술을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친척 형이 말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3일 동안은 병원에 올 때까지 술을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원 당일 외래 방문한 이후로 폐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게 됩니다. 진단은 알코올 사용장애 중등도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42세 남자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군 복무를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직업은 2년 전까지는 장사를 했었는데 현재는 무직이었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주요 문제점 정리해보면 8년 전부터 시작되고 2년 전부터 악화된 다리가 아프다라는 증상이 있었고 또 술을 안 마시면 불안하다라는 증상을 이미 20년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8년 전부터는 이게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정보 제공자는 주로 환자였고요. 보호자 없이 환자 혼자 내원했고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호소하긴 했지만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현 병력 보시겠습니다. 10년 전 알코올 사용 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 방문해서 2개월간 외래 치료를 받고 자의로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기 3개월 전부터 외래 진료를 계속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인 24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서 독립해서 친구와 함께 동대문에서 쇼핑몰 운영하면서 장사를 시작했고요.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일을 했고 중간에 동업하는 친구와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주로 일이 끝나는 새벽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하는 중간에도 친구와 교대로 일을 맡겨두고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 소주 두세 병을 마셨고 술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싸우는 경우는 없었지만 감정이 고조돼서 주변 사람들과의 시비가 자주 붙었고 옆 사람과 싸우다가 1년에 두세 차례는 경찰서에 연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오기 10년 전부터는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불안했고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에 따라 술 마실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소주를 한 번에 3병에서 5병가량 매일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면 혼자 우는 일이 많았고 울고 나면 속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가게 운영하면서 1년 반 동안 한 2억 8천 정도 손해를 봤고요. 결국 장사를 접고 파산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이후로는 노점에서 일을 하다가 접다가 하는 일을 반복했고 친구들 일 도와주는 정도의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잔소리를 많이 해서 그럴 때마다 한 3일 정도 술을 마시지 않은 적은 있었지만 금주 한 3일 동안은 전혀 자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초조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불안감이 심해서 다시 3일이 지나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부터는 다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통증으로 인해서 식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점심이나 저녁은 꼭 잘 챙겨 먹었는데 이때부터는 밥도 하루 한 끼 정도 먹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면서 걸었지만 술을 2병 정도는 마시면 오히려 더 잘 걸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기 전에는 꼭 한두 잔은 마시고 잤습니다. 이때부터는 술을 적게 마시면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아 말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 걸 보고서 환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가만히 있으면 검은 벌레 같은 것이 눈앞에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느낌, 환시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기 1년 8개월 전에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부터 환청이나 환시가 악화돼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타났고 술을 마시면 이런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는 방해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더 편하게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루 5병 이상 술을 마시고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해서 다시 한두 병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다리 통증이 악화돼서 무릎 밑이 저리고 발가락이 아침에 눈 떴을 때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이어서 병원에 오기 1년 전 개인병원 정신과 방문해서 검사했지만 큰 이상은 뼈나 근육에는 큰 이상이 없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면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까지 거쳐서 집에 들어갔지만 술을 마신 이후에는 어디서 무슨 술을 마셨는지 기억을 못했고요. 스스로 느끼기에도 깜빡깜빡하는 증세가 심해져서 해야 할 일을 메모지에 써서 붙여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술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정신과 치료 받아보라는 조언을 듣고 3개월 전부터 저희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왔습니다. 외래를 다니면서 약을 꾸준히 먹었지만 술을 끊지 못해서 결국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네, 이 환자 역시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단하였고 중증이었습니다. 알코올 금단 시에 나타나는 지각장애, 즉 환시나 환청을 동반하는 알코올 금단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약물 치료 중에서는 주로 이제 금단 증상을 조절하는 해독 치료를 했고요. 티아민이라는 비타민 B1을 투여해서 기억 장애를 예방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음주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갈망제 약물 치료를 하였습니다. 정신치료를 통해서 술이 땡기는 음주 갈망 원인을 탐색하였고 음주를 조절하기 위한 혹은 술을 끊기 위한 동기 강화 면담 기법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정신사회적으로는 질환 교육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뇌 질병이라는 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도왔고 또 단주 모임을 참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새로운 생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적인 원인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환경적인 요인이 40%인 점을 보면 유전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질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전적 요인이라고 해서 한 가지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서 다유전자 질환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거를 살펴보면 환자 가족에서 그렇지 않은 가족에 비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서너 배 높다는 점, 또 유전적인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에 비해서 훨씬 더 질환이 같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입양이 되었더라도 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부모가 알코올 중독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도 질환에 걸린 가능성이 4배 높다는 점을 보고 우리가 유전적인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즉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거나 과음으로 인한 질환 발생으로 일찍 사망하신 경우가 있는 경우에 알코올 중독 문제가 더 일찍 발병합니다. 또 임상적으로 더 심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사회적인 성격 영향이 더 강합니다. 또 신체적인 문제, 각종 암이나 췌장 질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위장 질환이 훨씬 더 많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가 쉽지 않아서 더 안 좋은 예후를 가질 경우가 많습니다. 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서 정신분석학적인 요인도 찾아보게 되는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처벌적이고 과도하게 처벌하는 경우, 또 우리가 자라는 과정 중에서 이제 구강기, 어린 시절 입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구강기에 고착돼서 결국 술도 입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구강기에 고착돼서 거기서 더 이상 심리적인 발달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주를 하게 된다는 정신분석적인 원인론도 있고요. 또 사회적, 문화적인 요인을 따져보면 어떤 집단에 속했을 때 어떤 대학이나 뭐 요즘 군대는 좀 다릅니다만 예전만 해도 군대에 입대한 이후로 음주량이 많아졌다. 또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먹지 않던 술을 마시다가 음주량이 많아졌다.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의한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행동이나 학습 요인으로서 뭐 주변의 가족, 특히 아버지나 성인이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술을 마시면서 생활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게 돼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 과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11가지 진단 기준을 다 전문가를 만나서 판단받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진단, 4가지 항목 중에 여러분들 몇 가지 해당하는지 한번 손가락을 꼽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KG라고 하는데 약자를 딴 겁니다. CAGE입니다. C는 cut down, 즉 술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면 손가락 하나 접어주시고요. 두 번째, annoyed, 즉 나의 음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를 하면 짜증이 난다. 세 번째, guilty, 죄책감입니다. 음주에 대해서 술 마신 다음에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는 아이오프너의 E입니다. 아이오프너는 우리가 해장술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술 드신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손을 꼽으셨는지요? 예, 결과를 볼까요?
네 가지 중에 두 개나 세 개를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꼭 만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가지가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알코올 중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우리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이 변화가 생기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면 사고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0.05였죠. 최근에는 0.03으로 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0.1%가 되면 이제 본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우리 신체 기능이나 정신 기능이 변화가 생기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가 되면 사고력과 판단력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0.05였죠. 최근에는 0.03으로 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0.1%가 되면 이제 본인이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거의 우리가 만취 상태를 이야기하고 과거에는 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은 더 아래로 내려가서 더 강화가 됐습니다. 0.2%가 되면 전체적인 운동 영역 기능이 저하되고 0.3%가 되면 혼돈과 혼미 상태가 됩니다. 0.45% 혈중 알코올 농도를 보이면 혼수 상태가 되고 0.5%를 넘으면 호흡이 억제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우리 신체 기능은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알코올 금단도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과음하던 사람이 음주를 갑자기 멈추거나 음주량을 줄였을 때 8가지 증상 중에 2개 이상이 며칠에서 몇 시간에서 며칠 이내에 나타나면 알코올 금단이라고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자율신경계가 항진된다. 다른 말로 하면 땀이 나거나 분당 100번 이상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우. 두 번째는 손떨림이 증가됐다. 세 번째, 불면증. 네 번째는 속이 미식거리거나 토한다. 다섯 번째는 일시적으로 시각이나 촉각이나 청각적인 환각이나 착각이 든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술을 마시다가 안 마셨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고 헛것이 보이는 증상이 있었죠.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는 정신운동이 초조해진다. 일곱 번째는 불안. 여덟 번째는 대발작, 경련 발작을 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금단 증상은 마지막 음주한 이후로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발생하게 되고 2, 3일째 최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4, 5일이 지나면 이제 호전이 되게 되는데 2, 3일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술을 다시 마시게 되죠. 그래서 술을 마셨다가 끄는 사람이 다시 마시게 될 확률이 한 2, 3일 지나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에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이게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던 분이 술을 끊었을 때 금단 현상이 가장 심한 게 3일째이기 때문에 그 3일째를 결국 버티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로도 설명이 됩니다. 네, 이러한 알코올 사용 장애, 즉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독 치료를 해야겠죠. 해독 치료라는 것은 결국 금단 현상을 줄임으로써 다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치료가 됩니다.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될 것이고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비타민 B, 그 중에서도 B1, 티아민을 투여함으로써 기억력 장애를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알코올 우리가 해독 치료할 때 이제 금단 현상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단을 줄이는 가장 좋은 치료는 사실 술이죠. 술을 다시 마시면 해독이 금단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술을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술 대신 알코올도 중요한 중추신경 억제제인데 음주가 아닌 알코올이 아닌 다른 약 중에 중추신경 억제제를 투여함으로써 이런 금단 현상을 막아주게 됩니다. 금단 증상이 지나가고 나면, 즉 해독 치료가 끝나고 나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재활 치료 중에는 이제 정신사회적 치료로서
인지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자조집단 모임 참여 등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술에 대한 나의 생각,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음주를 재발 예방하고 고위험 음주 상황을 인식함으로써 다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끔 대처 기술을 훈련하는 것이고, 동기 강화는 술을 끊을지 말지 잘 모르겠다, 단주에 대한 의지가 약하신 분들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조집단 AA라고 하는데요. 알코올릭스 어너니머스라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는 자조집단 모임에 참여해서 회복자들과 교류를 통해서 음주 재발을 막게 되는 집단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로서는 다이솔피람이라는 현모요법이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 중에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는 분이 한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알코올과 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그분들은 아무래도 적겠죠. 술을 마시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술에 약한 체질로 변하게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이솔피람을 먹으면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고 괴로운 증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술을 적게 마시는 치료법인데, 다이솔피람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서 국내에서는 예전에 치료제로 쓰였다가 최근에는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항갈망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트렉손이나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음주 충동을 억제하고 술을 마셨을 때 즐거움을 줄임으로써 음주 횟수나 빈도, 음주량을 줄이거나 단주 기간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물질 중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행위 중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리니지도 있고 롤도 있고요, 카지노, 또 경마가 있습니다. 즉 도박 중독과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26세 남자고 전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쳤고요. 4년 전까지는 운동선수였는데 현재는 무직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고 종교는 없었습니다. 병원에 오게 된 주요 문제는 10년 전부터 시작되고 2년 전부터 악화된 도박을 많이 해요 라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습니다. 정보 제공자는 주로 환자였고요. 어머니와 함께 내원했습니다. 스스로 도박을 끊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가족의 강력한 치료 권유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시절 학교 숙소에서 선배들이 하는 스포츠 토토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스포츠 토토가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가 되겠습니다. 운동으로 결국 대학에 진학했는데 도박, 그 중에서도 바카라라는 도박에 빠지면서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밤새 도박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후로 군입대를 하였고 군대에서도 PC로 도박에 접하게 되었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회사 취직했지만 도박을 계속하면서 직장 생활에도 지장을 받아서 당시에 동네 병원,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번 정도 가고 더 이상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도박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중고나라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서 350만 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로 인한 사기죄로 6개월간 교도소 수감이 되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도박을 계속하였고 돈을 잃을 때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짜증이나 화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병원 오기 1년 전에 역시 인터넷 중고 장터에서 물건 판다고 올려서 돈만 받고 물건 보내지 않는 행동이 반복돼서 총 2천만 원 정도 금액이 쌓였고, 이러한 이들이 범죄가 적발돼서 결국 사기죄로 다시 구속돼서 8개월간 복역을 하였고, 교도소 출소 이후로 5일 만에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도박장애 환자 케이스였고요. 도박장애는 전 세계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한 2-3%, 2-3%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4% 이상 발병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청소년기 일찍
시작하게 되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뭐 불법 도박 사이트, 홀짝이나 뭐 사다리 게임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여성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년 이후에 도박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박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공존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도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도박 이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담배와 같은 물질 사용 장애도 생기게 되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나 반사회성 인격 장애도 흔히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DSM-5라는 정신질환 진단 분류에 의하면 도박장애도 엄연히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 말씀드린 9가지 중에 4가지 이상 그렇다라고 했을 때 도박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진단 기준은 도박에 집착하는 겁니다. 과거의 도박 경험을 계속 떠올리고 다음에 돈을 걸었을 때 승산을 예상하거나 계획하고 도박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하게 됩니다. 즉 도박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계속 도박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성입니다. 원하는 흥분감을 얻기 위해서 돈의 액수를 늘리면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죠. 대개 도박 중독 환자분들 면담을 해보면 연봉 정도, 1년에 벌 수 있는 연봉 정도의 금액을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도박에서 따는 경험을 한두 차례는 가져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못해서 계속 더 배팅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조절 실패가 세 번째 진단 기준입니다.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하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죠. 역시 음주와 마찬가지로 끊으려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각서도 쓰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저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금단입니다. 도박을 줄이거나 그만두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지죠. 부정적인 결과, 즉 도박으로 인해서 중요한 대인관계가 위태로워지거나 직업이나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여섯 번째는 채무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절망적인 경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리게 되죠. 처음에는 금융권,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나중에는 사채 혹은 지인에게 계속해서 빚을 지게 됩니다. 회피성 도박입니다. 일곱 번째 진단 기준은 무기력감이나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같은 괴로움을 느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게 된다. 여덟 번째는 추격 도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처음에는 돈을 따려고 도박을 했다면 나중에는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빚진 것만 딱 해결하면 그만두고 손을 털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빚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빚이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어떠한 병에도 있지 않은 진단 기준이 도박장애에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한다는 행동 자체가 이 병의 증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도박에 빠져있는 정도를 숨기기 위해서 가족이나 치료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네, 세부 진단 역시 마찬가지로 관해 기준은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조기 관해, 12개월 이상 안 했을 때 지속적 관해라고 합니다. 즉 도박 끊은 지 내가 2달 됐다? 전혀 의미 없죠. 3개월 이상이 됐을 때만 우리가 조기 관해 기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각도는 이제 9가지 중에 4, 5가지가 있을 때 경도, 6, 7가지 만족하면 중등도, 8가지에서 9가지 증상을 만족한다 그러면 고도, 중증의 도박장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박장애 치료 역시 약물 치료와 정신사회적 치료가 다 있습니다. 정신사회적 치료는 인지행동 치료, 또 앞서 말씀드린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자조집단 치료가 있고요. 동기강화 치료와 가족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뭐 특효약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우울증이 있으면 같이 항우울제를 써주고 충동 조절을 위해서 기분 안정제, 또 알코올 중독 치료제 중에 날트렉손이 도박 중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6세 남자,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요. 2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2개월 전부터는 악화가 되었습니다. 정보 제공 환자가 주로 했고요. 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왔는데
게임을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끊을 생각은 없었고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와 회유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현 병력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다소 산만한 편이라 선생님께 지적받은 적이 있었고요. 병원에 오기 2년 전에는 학교 생활에 적응 잘 못해서 게임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 다른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방문했는데 당시에는 게임 사용장애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배틀그라운드, 롤 등 게임을 했었는데 2개월 전부터는 학원을 모두 그만두고 게임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주중에는 하루 5시간, 주말에는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게임을 못하게 해도 계속 게임을 했고요. 짜증내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하느라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부터는 프로게이머 되겠다고 해서 게임 아카데미에도 보냈는데 게임하느라고 이 아카데미에도 지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원래는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전혀 듣지 않고 게임을 했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이번에는 게임만 하면서 지내서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시간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병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이 발생할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훨씬 더 이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병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또 이로 인해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이 발생할 경우 진단하게 됩니다.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발달한 특히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훨씬 더 많은 게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DSM-5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즉 12개월 동안 아래 말씀드리는 9가지 진단 기준 중에 5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 게임을 하다 안 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 짜증이나 화나 불안이 나타날 때, 게임에 대한 내성,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하게 된다. 게임을 안 하려는 통제를 했지만 자꾸 실패하게 된다. 다른 취미나 오락에는 흥미가 감소하고 오로지 게임에만 빠지게 된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게임을 하게 된다. 또 게임에 대해서 가족이나 치료자, 타인에게도 게임 시간을 속인다. 무력감, 죄책감, 불안 같은 부정적인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게임을 하게 된다. 게임으로 인해서 중요한 대인관계나 직업이나 학업, 진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DSM-5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한 진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ICD-11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ICD-11에 보면 게임 사용자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하고 게임이 가장 모든 생활에서 중요한 1순위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혹은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게 잠깐 나타났을 땐 진단하지 않고 최소 12개월 이상 대인관계나 가족관계,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나타났을 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했을 때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인터넷 게임 장애 치료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선행하는 혹은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또 통제된 행동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을 향상시킴으로써 게임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즐거움을 찾게 도와드리게 됩니다. 약물 치료로 아직 인정받은 약은 없지만 항갈망제나 우울증 치료제 혹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경우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독 질환은 단순히 잘못된 습관이 아닌 뇌 질환이며 진단 기준이 있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중독 질환에는 물질 중독과 행위 중독이 있다.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 유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